네, 이 시각 시장의 이슈를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K스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재 메리츠 증권 이기택 멘토 네,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앞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오늘 워낙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이 해보죠. 메리츠 금융 3인방 지금 상한가로 직행해 있습니다. 때마침 메리츠 증권의 이기택 멘토가 나오셨으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예, 뭐 당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뭐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사주 2천억 매입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타 회사를 보면 제가 좀 거들떠 봤는데요. 주주들의 이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정도가 뭐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건데, 네. 메리츠 같은 경우는 50%까지 배당을 확대하겠다, 자사주 매입과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지주 순이익으로 보면 한 1.8조 정도고요. 합병 후 뭐 주당 순이익이 9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한 4,500원 정도 배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배당으로만 봤어도 전일 종가상으로 봤을 때 한 16% 정도가 배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는 일단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식을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화재하고 증권 주식도 따라서 교환 비율이 있으니까 네네.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당분간 커다란 호재를 만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쇼커버가 뭐 해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놨으니까 가격이 네. 이렇게 올라버리면 우리가 빨리 사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네. 손실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추가적으로 쇼커버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증권가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이슈 좀 방금 전에 이제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 회사처럼 제가 얘기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회사니까요.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다음 달 1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가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일정이 메리츠 화재가 일단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 회사는 2천억 그리고 화재 쪽에서는 4천억 이상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실제로 주식 교환이 중단된 이슈가 있다는 거는 일단 참고로 일단 해봤었으면 좋겠고, 이제 올해 초부터 그동안 이제 기업의 분할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나왔던 만큼 오히려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호를 좀 일으켰다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렇게 되면서 다른 지주 회사들이나 이런 군용 지주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주가 오늘 처음 먼저 이제 상한가를 도달하긴 했는데 일단은 공매도 측면에서는 이제 증권이나 화재보다는 일단 공매도 잔고가 300억 정도로 가장 많은 측면에서 이제 빨리 좀 수급적인 이슈로 좀 상한가를 갔었던 것 같고, 네네. 물론 내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따라간다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물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증권 회사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부실 채권이나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런 지주 전환 자회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런 안정적인 사업화로 좀 뒤바뀌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메리츠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울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이라든지 이쪽은 PF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에서 지금 하나의 회사로 합쳐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담도 좀 덜 수 있고, 주주 환원 정책 특별한 지금 호재거리가 시장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좀 다른 사례긴 합니다만 월트 디즈니가 주가가 좀 강하게 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디즈니 회사를 좀 잘 이끌었던 CEO가 복귀한다는 소식에 바로 주가가 강하게 간 것이거든요. 두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회사의 경영자가 주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를 저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좀 더 가겠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기택 멘토께서는 앞으로 향후 메리츠 3사의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현재 합병하기 이전에 네네. 그러니까 다 이제 처리되기 이전에 뭐 주가 상황은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68,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38,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68,000원대까지 지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한 리포트를 봤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주를 관점으로 봤을 때 68,000원대의 주가, 이게 합쳐진 다음에 주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합쳐지기 전에 합쳐지기 전에 주가. 네. 그럼 지금 34,000원대니까요. 희석되기 전에 주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주적으로 우선순위를 일단 둬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메리츠 증권이나 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후순위로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주가 이제 실제로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그만은 물론 지분 자체는 50% 이하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대신에 이런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안정화된다는 점 측면이고, 그리고 물론 증권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뭐 실적이 뭐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추후에 내년 정도나 네. 나아진다 측면에서는 지주 입장에서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책이라든지 아니면 그간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봐왔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건설기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도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빈살만 왕세자 와서 26개 MOU 맺고 갔는데 12월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설에 대한 기대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주 얘기를 좀 진행해 보죠. 이기택 멘토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뭐 3분기 실적을 거들떠 봤을 때 이미 구조조정이 끝나고 네네. 뭔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이전서부터 주가가 이제 뭐 사실은 테마가 아닌 테마로 엮여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후에 재건 관련된 이슈도 엮이고 뭐도 엮였는데, 사실은 가장 주된 요인은 제품 믹스 개선과 그리고 물류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이가 잘 돼서 일단 장부상의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특징적인 게 네옴시티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납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거들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외사 한 군데 정도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를 납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격 경쟁보다는 신뢰도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진행되는 만큼 얼마나 납기 안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제대로 된 납기 안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각을 받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뭐 내년도에는 온기로 좀 반영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모멘텀의 추가 발생,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옴시티, 그러니까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에만 한 600조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 건설을 하게 되면 이 건설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이제 누가 따내느냐,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우리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전망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주가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급등을 해서 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굴삭기나 이런 시장 자체는 원래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를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었던 만큼 원래 매출 비중이 대략 4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네. 작년부터 어느 정도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한 10%로 다운이 됐었고, 오히려 이제 중동이나 이런 다른 남미 쪽으로
쪽으로 아시아 지역 쪽으로 인해서 매출은 꾸준히 나왔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수는 있으나 지금 네온시티 같은 경우도 대략 건설 거리가 170km에서 대략 한 25km 정도는 어느 정도 발주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의 좌우 수혜를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고 되면은 그만큼 중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저 효과로 발휘할 수는 있었던 만큼 결국에 네온시티 플러스 중국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트레이딩 접근으로 따졌을 때는 네네. 어느 정도 최근에 조금 급등한 만큼 조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다지면서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구간에 대한 조정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 세 번째 이슈는 LG화학 저희가 꼽아놨거든요. LG화학이 이제 테네시주의 최대 양극재 공장 건설한다는 뉴스가 또 들려왔죠.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생산 공장들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 배터리 업체들, 셀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 부품 업체들까지 같이들 이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같이 좀 이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예, 뭐 이제 LG화학이 체질 개선이 된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뭐 석유화학에서 이제 2차 전지 전자 재료 업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모 회사가 자회사에 대련 이제 납품을 해서 실적 개선세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년도까지 58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최소한 75만 톤 이상의 양극재가 필요한데 LG화학의 이제 증설 규모나 그리고 회사의 앞으로 진척 상황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6년도까지 한 26만 톤 그리고 27년도까지 28만 톤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양극재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한 9만 톤 정도 생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까지 한 3배 그리고 27년도까지는 양극재 생산 캐파를 4배 정도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LG 엔솔이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앞으로 생산될 캐파에 맞춰서 양극재 소재를 값싸게 그리고 양질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LG화학의 고부가 가치 제품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 이슈는 이화진 멘토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은 확실히 이제 중국 쪽에서 비중에서 이제 북미 쪽 비중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캐파 자체가 중장기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중국이 31%에서 15% 줄어들게 오히려 그야 반대로 북미는 15%에서 30%까지 늘어나게 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만큼 그만큼 추가적인 가치 증설을 하게 되면 이런 자회사에 대한 이제 담보에 대한 출하량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실정이 긍정적이고 이제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화학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사실 화학 업종 자체가 그동안 조금 침체 구간을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마저 나중에 내년에 조금 정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덩달아 매출이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LG화학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슈로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님, 그러면 LG화학 주가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조금 다시 조정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 75만 원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이게 본업에 대한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상승폭은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두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건데 그게 되려 본업이 발목을 잡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2차 전지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희석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근 3분기 실적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그다지 LG화학 주가에 녹아 있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막 녹아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온기로 반영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본업보다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다시 네. 거듭나는 LG화학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을 바라볼 때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중심을 두고 보자.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LG화학 내에는 바이오 산업도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심이 아마 주가를 저희가 평가할 때 이제는 아마도 2차 전지 소재 쪽을 볼 것이다라는 게 우리 이기택 멘토의 의견이십니다. 또 하나 네네.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LG화학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좀 필요할 건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는 자회사 보유 지분을 좀 활용할 것 같아요. 엔솔 팔 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되려 LG화학에는 커다란 호재가 되지 않을까. LG화학 주주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이 흘러나온다는 건 딱히 좋은 이슈는 아닌데 지금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은 물량이 풀리지 않으면 뭐 너끈히 소화하고 갈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단지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LG화학이 자금 유치를 위해서 LG엔솔 지분을 좀 팔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LG화학 주가의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덩달아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요즘에 전기차 이슈로 조금 잠잠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국내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 쪽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침투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유럽보다는 이제 북미 시장이 결국에는 새로운 거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매출이 확 올라갈 것이고 물론 화학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결국에는 이런 첨단 소재에서 이런 전지 소재 업체에 대한 매출이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 LG 화학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중장기 캐파가 더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밸류를 더 빠르게 더 크게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롭게 릴레이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조만간 이런 LG 화학에 대한 목표 상향 리포트도 나오겠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는 뭐 80만 원대, 90만 원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80만 원, 9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고 아까 말 처음 시작하실 때 100만 원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100만 원은 언제쯤 갈까요? 이게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이게 보니까 전고점이 100만 5천 원인데 네. 이게 2021년 1월 14일쯤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구간을 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이런 전기차 부분이 어느 정도 에너지 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 내년 초중반 뭐 정도 겨울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전반적인 전기차나 이런 AI나 이런 첨단 소재와 관련된 업체들이 다 어느 정도 호황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엔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LG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테네시주에 또 양극재 공장 얘기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뽑은 것은 이제 저희가 외인들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잘 들여다보면 리오프닝주들은 외국인들이 좀 담더라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리오프닝을 관심을 가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사실 거의 리오프닝은 양치기 소년에 가깝거든요. 항상 리오프닝 얘기하고 조금 올랐다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기택 멘토께서는 외국인들이 리오프닝에 관심을 좀 장기적으로 가질 걸로 보십니까? 뭐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게 뭐 사실 중국이 코로나 정책 완화한다라는 이슈가 지난주 내내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 그 확진자 수 추이를 볼 때는 연초 2002년 4월 정도의 가파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봉쇄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주가가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들이 몇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또 보였는데요. 네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결국엔 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지 백신을 생산하고 맞추면서 결국에는 개방을 했거든요. 봉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7만 명이 넘는데도 사실 코로나 이슈는 예전 이슈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 백신 접종을 하고 사람들한테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그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중국에서 백신 접종 시기를 맞춰서 11개 종의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고 외사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임상 3상에 돌입했기 때문에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국에는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개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관련돼서 우리가 접해보고 기억 회로를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더 이상 강력한 조치는 미루기가 힘든 이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눈여겨보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좀 매수 많이 한 종목들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뭐 카지노 측면만 봐더라도 이제 올해 3월부터 파라다이스나 GK1에 대한 이제 월별 매출 데이터만 봐더라도 꾸준하게 숫자로만 그만 해도 리오프닝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노선 매수 비중이 조금 작기는 한데 결국에는 국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다 보니까 국내 인구들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이슈로이다 보니 조금 해외 전용 카지노보다는 좀 덜한 주가의 행보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명동을 지나가더라도 네. 그동안에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비중이 높았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동이나 오히려 해외 입국자수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파라다이스나 GKL에 대한 마케팅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쪽에 드랍백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중국이 유입액이 중국 인구수들에 대한 VIP 유입액이 어느 정도 증가할 여부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10월 달부터 이런 비자 면제를 통해 가지고 일본인이 유입이 들어왔고 실제로 매출이 드랍이 커졌다는 측면에서는 카지노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결국 중국 유입에 따라서 기대하고 있다는 측면은 조금은 다른 쪽으로도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은 좀 카지노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중에서도 카지노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에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아까 이기택 멘토의 말씀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는 있죠. 이미 사회는 종반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는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어서요. 그것마저 사라진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슈는 제약바이오 쪽 담아봤습니다. 전체 시장은 그렇진 않은데 개별주들로 해서 툭툭 튀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한번 점검을 좀 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바이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일동제약 주가가 뭐 최근에 들어서 등락폭이 큰데요. 사실 뭐 혁신 신약일 수 있겠죠. 경구용으로 하는 코로나 신약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조코바에 대한 일본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동제약에서 만든 것은 기술 이전 계약이 이미 끝났고요. 만약에 시판 허가 시 100만 도주, 100만 인분을 기존 사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활 편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엇보다 뭐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 생활 편의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혁신 신약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좀 점검해 주셨고요. 이화진 멘토는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보이시나요? 오늘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클리노믹스가 이제 뭐 폐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좀 상한가를 가긴 했었는데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조기 진단으로 이제 찾기가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클리노믹스가 이제 이에 대한 뭐 정확도 98%를 통해 가지고 개발 이슈로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내년 1월 달에 열리는 큰 행사가 열리죠.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는 만큼 네네. 결국 바이오도 12월이 되면은 결국 이런 기술들 클리노믹스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이 뭐 초대받는 회사다가 정해지긴 하겠지만은 올해 초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조 2,500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 만큼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술은 결국 신약 개발보다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였던 것만큼 결국에는 어느 바이오 업체가 결국 1월 초에 제2의 ABL 바이오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중요한 만큼 결국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술 개발 업체가 하나씩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바이오 수급에 대한 매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기가 JP모건 컨퍼런스를 저희가 얘기할 시기가 됐습니다. 연말이 다가왔다는 얘기겠죠. 연초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사들 입장에서 어떤 회사가 좋을 것이냐라는 걸 보는 게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죠. 그 이후에 이제 암학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그 바이오 내에서의 학회들이 좀 준비돼 있고요. JP모건에 어디가 가느냐, 뭘 발표하느냐가 시장 이슈가 될 수 있다. 그것들 찾아보는 것도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슈를 점검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유망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네, 이기택 멘토에 먼저 관심 좀 보겠습니다. 레이언스 2차 전지 검사용 디텍터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뽑아오셨네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는 콘솔 게임 시장은 피해 거짓이다. 네오위즈 게임주 가져오셨습니다. 같이 얘기 좀 들어보죠. 먼저 레이언스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뭐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눈에 들어오는 회사가 있어서 네. 골라왔는데요. 레이언스는 뭐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엑스레이 부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디텍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또 디텍터 하면 또 어려우시죠?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그 신호를 이끌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모회사인 바텍으로부터 나왔었는데요. 이번 실적을 거들떠 보니까 특이한 점이 좀 발견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치과용 디텍터는 물론 뭐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분기서부터 2차 전지용 디텍터,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디텍터를 생산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을 거뒀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생산 라인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2차 전지 관련된 디텍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직까지는 의료기기에서도 치과 의료기기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데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은 2차 전지 장비로부터 나올 수가 2차 전지 부품 소재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구나 생각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었고요. 또 하나는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는 회사냐, 뭐 어디 가도 5% 정도 이익을 남기는데 영업이익 5%, 배당 뭐 1% 정도 받는 회사에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레이언스는 네네. 영업이익률이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20%가 ROE가 20%, 영업이익이 20%가 넘은 그런 기업을 토해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주목받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레이언스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조회사들이 이익률이 20%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랑은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예,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이익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전 고점이 17,35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17,0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뭐 손절가를 제시해드린다라고 하면 9,500원 정도 수준, 뭐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가면 레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뭐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를 회피한다 네. 생각하고 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언스 저도 거의 처음 들은 종목 같은데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 거짓과 관련된 게임 회사 가져오셨는데 네오이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오이즈는 일단 제가 주말에 굳이 이제 부산까지 가서 지스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일단 가서 이제 종목을 일단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이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있었고 크래프톤의 카이스트 프로토콜. 실제로 이런 시연 행사를 해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예기 시간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스타 가셔서 이 게임 해보려고 1시간 기다리셨어요? 네, 이게 공개가 안 됐으니까 네. 공개가 안 된 부분을 직접 게임을 직접 하기 위해서 대기줄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마지막 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 걸렸다는 거는 목금 토요일 정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피해 거짓은 일단 내용이 이겁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인데 이런 스토리 자체가 외신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일단 받았던 부분이었고 물론 올해 게임스컴에서 상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했던 에들링 자체도 이제 상관을 하게 되면서 올해 1월에 대략 3주 만에 1,200만 장이 판매가 됐는데 한 장당 대략 75,000원 가격대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1,000만 장만 발표해도 8천억이 매출이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피해 거짓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건 보장은 아니지만은 네오이즈가 연간 매출액이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 네오이즈에 대한 피해 거짓이 성공만 하더라도 그만큼 매출이 1년 매출을 한 달 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있고 이 경쟁으로 비슷한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4년간 대략 2천만 장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네오이즈가 이런 신작에 따라서 분위기가 뒤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또 앞서 이제 크래프톤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번 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사전 예약으로 북미 시장에서 지금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나서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오지도 덩달아 기대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오지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내년에는 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야, 이 게임 되겠구나 싶으셨던 거예요? 일단은 이제 소울라이크 장르 특성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사실 10분만으로 해서 이건 알 수는 없지만은 네네. 이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게임과 다르게 조금 긍정적인 이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이런 장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화면 보셨다시피 그래픽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PC나 모바일 장르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시장 점유 콘솔 게임 자체가 북미나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대략 40% 50% 차지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게 되면은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의 콘솔 시장 도전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이게 어느 정도의 흥행을 하는지가 앞으로 콘솔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활약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일단 목표가는 뭐 1차로 말씀드린 거고요. 더 갈 수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6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이즈의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원까지 확인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기택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